2023년 8월 존빵은 어떻게 지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는 45,808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투네이션 비용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투네이션 후원 71,998원과 화장품으로 26,190원을 써서 총 45,808원이 남았습니다. 2일에는 26만 6,945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비아디의 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에 29만 원이 들어왔는데 29만 원은 8월 9일 블로그 광고 30만 원과 책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29만 원이 남았습니다. 10일에는 166만 1,68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8월 10일 날에 월급 225만 5천원과 연금으로 15만 4,300원, 건보료로 13만 9,020원, 집주인비로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이 166만 1,680원이었어요. 그 16일 날에 96,7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블로그 광고로 96,7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8월 18일 날에 36,5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친구가 빅맥 사달라고 해가지고 6,500원 빅맥 사주고 그리고 책으로 3만원. 오랜만에 책이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8월 18일 날에 46,500원을 썼습니다. 21일 날에 43,180원이 나갔는데 21일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폰 기계가 25,580원과 통신비로 17,600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총 43,180원이 나갔고 22일 날에 1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디스타 표값 10만원이 나갔어요. 여러분은 디스타 표값 만원이면 됩니다. 저는 친구가 뭐더라? 레퍼런스 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로 예약을 해서 1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5일 날에 8,690원을 썼는데 유튜브 프리미엄비 8,690원이 나간 거였고요. 8월 31일 날에 27만 5,648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투네이션 후원해주신 7만 5,648원과 블로그 광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의 총 수입은 299만 9,346원에서 총 지출 81만 7,880원을 제하면 총합 218만 1,466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컴 올 하이를 한번 찍었고요. 700원만 더 벌었으면 앞에 3자 나는 건데 좀 아쉽다. 그래서 2023년 7월 계좌는 1억 2,993만 6,993원이었는데 8월 계좌는 어떻게 됐냐면은 1억 2,600만 5,364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죠. 현금 그렇게 열심히 채굴해 두고 현금 채굴로 218만 1,466원을 채굴했는데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610만 3,095원이 나면서 총 이번 달 마이너스 392만 1,629원이 됐어요. 개별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좀 급방등 해줬고 중국 주식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쵸, 시퍼렇죠. 비아디도 수익률이 많이 내려간 편이고 알리바바도 수익률이 내려가고 바이두도 양전 하나 이렇게 말했었는데 다시 음전했습니다. 음전은 아니죠. 마이너스 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할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아까 디스코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7만 갔던데 월급 일주일 앞두고 맞아요. 저는 삼성전자 모으는 사람이라서 월급 나올 때마다 줍줍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 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또 썰을 풀어보면은 이게 9월 1일자 급등이잖아요. 제가 8월 31일 날에 블로그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야지 하고 통장이 옮겼어요. 이 보이죠? 통장이 옮긴 거. 통장이 옮겼는데 다음날 뭐 이래 되는 거야. 진짜 어지럽더라고. 진짜 방에 CCTV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장초 매매보다는 거의 장 끝날 때 매매하는 걸 좀 선호해가지고 자달라서 한 3시쯤 매매한단 말이야. 근데 눈 뜨니까 막 이래 돼 있더라고. 진짜 어지럽더라. 주식을 하면은 진짜 이상한 게 올라도 뭐 그렇고 내려가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 좀 해볼 건데,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만의 좀 작은 이야기였죠. 왜냐면 보통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 안 두고 사는데, 이제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안 다룬 매체가 없거든. 구독자 233만 명. 그리고 우리 슈카 형님, 구독자 277만 명의 슈카 형님 또 중국 부동산 시장 다가오는 먹구름. 안 다룬 매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KBS 공중파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중국 경제가 확실히 안 좋은 수를 넘어서 망했다라 표현해도 어그로가 아닐 정도예요. 중국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7위안 이상으로 환율을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걸 포치라고 부르는데 이미 아드키 넘어섰고요. CPI도 넘어서 안 되는 데드라인을 넘었죠. 디플레이션의 늪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에 중국이 현재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오고 8월의 항생지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여기서 끊었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안 좋죠. 7거래일 연속 하락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8월 성적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회사에서 잘렸을 겁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안 잘리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진짜 내장이 역류하는 듯한 8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뉴스 보고 있는데 공중파 뉴스에서 제목을 이렇게 막 적어둔 거야. 내가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TV에서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중국 부동산 뇌관 터지나?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건 이제 엄마가 막 무섭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조심스럽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들 주식으로 돈 잃었어? 하더라고. 진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엄마 나 돈 많어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채팅으로 디스코드로 그런데 왜 안 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왜 안 팔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중국의 위기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위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기들과 이 중국의 현재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글을 좀 적어왔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참고한 책은 오건영 선생님의 위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중국 부동산 이야기라면은 실제로 숨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숨이 안 넘어가고 있다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루진 않겠죠. 정말로 지옥에 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위기인가, 정말로 미국의 제2의 리먼 쇼크를 터트릴 만한 위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른 위기들과 비교해 볼게요. 위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위기는 IMF 외환 위기겠죠.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상 중 하나를 남긴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1997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겪어봤다고 하면은 나이가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외환이자 국제통화인 달러를 찍을 수 없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원화만 찍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진짜 신기한 나라긴 합니다. 기름도 안 나, 원자재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라인데 이런 날에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설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국내선 갖출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한 거지만 기름도 없어, 원자재도 없어, 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에서 구입하는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첨단 기계 설비 팔아주세요 하고 만원짜리 몇 장에 딱 건네면은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뭐 신뢰도 없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이렇게 언급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떤 나라를 비유를 들어볼까? 뭐 짐바브웨이라고 할까요? 짐바브웨이가 짐바브웨이 달러 주면서 한국님 제발 반도체 팔아주세요 하면 안 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국 화폐가 아닌 국제 통화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달러를 어떻게 구해와야 하냐? 빌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를 외국에 채무를 진 것이라고 하고 외채라고 합니다. 그렇게 빌려온 달러로 첨단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 신설된 인프라를 통해 일을 하고 제품을 제작하고 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성장하고 벌어들인 달러로 빚도 갚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흥국 성장 프로세스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빌린 외국에서 돈 갚으세요 라고 해요.
여기서 돈은 달러를 뜻하겠죠. 우리가 달러로 빌렸으니까. 달러로 빌렸는데 원화로 갚으면은 전쟁 나는 거죠. 달러는 기계 설비 사는데 다 썼고 기계 설비로 만든 제품이 잘 팔려야 달러를 벌어서 갚는데 수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수출이 잘 안 된 거야. 그러면은 달러를 갚을 수가 없겠죠. 달러를 못 벌었으니까. 빌려온 달러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이른바 매체로 인한 국가 파산. 이것이 IMF였고 이것이 외환위기였어요. 이 상태에서는 국가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긴급하게 달러를 빌려서 급환부를 끈 다음에 천천히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어딘가가 IMF죠. 한국어로는 국제통화기금, 영어는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내셔널 모멘터리 펀드라고 하죠. IMF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그 당시에 IMF는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빌려주면서 제시했던 정책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흔은 트라우마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은 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빚이 너무 무섭거든. 빚 때문에 우후죽순 기업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은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배우는 경제의 3대 주체, 정부, 가계, 기업입니다. 원래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투자의 주체인데 외환위기 이후로는 대출을 받지 않죠. 이거 외환위기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는 주체를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눈을 옮기게 돼요. 정부에는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가계부채는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개인들이 큰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언제죠? 가게들이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언제야? 내 집 마련할 때죠. 내 집 마련할 때는 억 단위의 대출도 받습니다. 은행들은 가게에 돈을 빌려주고 가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자, 소득 주도 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말이 좀 길어요. 돈은 기업 대출을 통해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은 취직하고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가 늘어난 만큼 기업들은 생산을 자극받게 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경기의 선순환이 되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이 기업보다는 가계 부동산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연도를 보면은 98, 99년쯤 돼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물 경제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와,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다 어디서 나가지고, 우리나라 가난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IMF 외환 얘기를 정리하면은 해외에서 과도하게 빌린 외채 때문이라고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현상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의 원인. 아니면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인 현상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박한다면은 여러분들 말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위기는 1997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넘어와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별명이 100년 만에 찾아온 금융위기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 사태가 있었죠. 자, 닷컴 버블 차트를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943일간 고점 대비 78%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943일간 하락했어요. 말로 하면은 아니면은 그래프만 보면은 폭이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943일이면 사람 피를 말리는데 뭐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이죠. 야, 943일이 뭐야? 94일만 내려가도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시장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둔화되었고 신흥국 시장은 침체 일로에 빠졌죠. 전 세계에서 성장을 만들어낼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장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 초점을 뒀죠. 여기서 세계 최초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도입하는 일본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 문제는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저점에서 왜 안 삼? 하지만 인간은 서론적인 인식이 강해서 3년 내내 내린 주식이 계속 내릴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못 사게 돼요. 여기서 쇼치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AAA 등급 채권과 1987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려들게 됩니다. 상승세를 보이죠. 미국도 이런 모습을 보여요. 2000년 초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무너진 데에 반해 주택시장은 탄탄한 상승 흐름 이어가니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보다 강해졌을 겁니다. 당시 미국에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중에서도 거주지로서의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주택 가격을 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돈은 넘쳐나던 시절에 은행들은 투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주택 구입의 증가는 주택 수요 확대를, 주택 수요의 확대는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확대는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죠.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한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그쵸, 제가 준비해왔는데 이거 굳이 읽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천천히 올려둘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냥 복잡한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자, 정리 파트만 읽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대출을 여러 개 모아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MBS를 모으고 난 후 차등순위를 두어서 선순위와 후순위 부채담보증권 CDO를 만들게 됩니다. 선순위 CDO는 매우 안전한 채권입니다. 이런 선순위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AAA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AAA 등급 채권을 유명 보험사가 신용부도 스와프 CDS를 통해 보증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형님이 한 4명 있는 거야. 이러면은 마치 무적처럼 보입니다. 물론 2008년을 지나온 우리들에게 말도 안 돼 보이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느낌에 넉넉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비가 왕성하게 이어지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자산가격도 높아져서 부담스러운데 물가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연준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2004년 6월부터 17차례 연속으로 매 FOMC마다 0.25%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6년 6월에는 5.25%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높아진 주택가격과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그리고 기준금리와 함께 높아진 이자 부담까지 겹치게 됩니다. 제가 PPT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거의 60대 대학 교수님 같은 PPT인데, 금리가 올라가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는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죠? 부담대를 받아서 비싼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투자는 내가 산 자산을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하는 행위죠. 뒤에서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택 가격 추가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주택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오랜 관성을 믿고 투자해왔던 경제주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AAA 등급 우량 회사채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속에서 취약한 차주, 그러니까 빌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특정한 대출자 한두 명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주들에게 동시에 찾아오죠. 그리고 금리의 인상 역시 한두 명의 대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출받은 예약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높아져 버린 금리와 무너지는 주택 가격이라는 더블 콤보 펀치에 미국 주담대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던 CDO 채권 역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앞서 예로 든 AAA 등급 채권이 손실을 발생하려면은 1000명 중 990명 이상이 동시에 연체를 해야 손실이 나는 상품인데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에요. AAA 채권 손실이 났으니 당연히 해당 채권을 보증해준 보험사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AAA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런 채권들을 한꺼번에 보증했던 보험사 역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채권을 사들이는 주체인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손실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라도 이런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해당 은행들의 부실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돌지 않는 것과 같죠.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피가 돌지 않는 신체 부위가 썩듯이 돈이 돌지 않는 부위의 경제 체제나 기업 혹은 가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사태는 뜻밖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대형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무너지는데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와 4위 리먼브러더스가 같은 날짜에 파산합니다. 그리고 당시 5위였던 베어 스턴스는 6개월 전에 무너졌었죠. 그리고 유명한 보험사 AIG도 역시 CDS 계약을 확대했었는데 당시 금액으로 4,410억 달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한류는 600조쯤 안 되는데 우리나라 현 1년 국가에서는 600조쯤 됩니다. 상당한 규모의 보증이었죠. 그런데 많은 채권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AIG가 보증해줘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AIG가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있었겠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정리해보면 IMF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회체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생상품에 의한 금융위기의 부실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중국 부동산과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 부동산은 대부분 자국 내 부채이고 금융 문제도 오랜 기간 줄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리먼 쇼크처럼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하면은 중국은 과거 1945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 걸 같은 걸 한번 겪으면서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IMF 이후로 외환보유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로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참고로 적정 인플레이션 기준은 1년에 2% 정도이며 대한민국은 과거 25년간 물가 상승률이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25년 전에 돈가스를 5,000원 주고 사 먹었으면 지금은 10,000원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중국은 단점도 많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장점도 많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운 기준에서 현 중국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감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팔지 않았고 월급이 나오면은 조금만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자, 8월 결산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